파주 가막산, 요즘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가막산 정상에 아주 수상한 비석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막산 비석은 언젠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2019년 9월이더라고요. 예. 네. 한 서체 연구가가 1999년 가막산 비석에 있었던 탁본을 토대로 해서 예. 새로운 글자를 세 자를 읽었다라는 그 주장을 해서 제가 예. 기사를 기사를 다루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최초의 고고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북한산의 그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한 이야기까지 이게 뭐 더불어 해갖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당시에 서체 연구자가 읽어낸 글자가 빛광자에다가 그리고 정벌할 때 벌자에다가 사람 인자 세 자를 읽었다고 했는데요. 이 정벌할 때 쓰는 벌자 이것은 다른 나라 땅을 정벌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네. 이벌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의 관등명을 뜻하는 낱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가막산 그 비석이 네.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소개하고 하니까 예.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나중에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예. 고대사 연구자가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저도 네. 정식 논문까지 써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반박을 해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막산 비석의 표면이 풍화가 심해가지고 예. 마멜 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글자로 판독할 수도 있지만 또 혹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박 논문을 쓴 연구자를 보면 이 비석은 화강암은 재질이고 풍화가 심해서 석영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졌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떤 글자 또는 글자의 흔적도 확인할 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봤고 네. 맨눈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비석 표면의 요철 상태로 봐도 최첨단 기기인 3D 스캐너를 동원하더라도 판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주 거의 단정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아무리 시대가 좀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돌에 새긴 금성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흔적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안 보이나요? 이게 좀 그 화강암의 재질이 좀 이렇게 두껍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그래서 이 가막산비 이야기는 조선 중후부터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산 정상에 뭔가 정체 모를 비석이 하나 떡하니 서 있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1666년에 당대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미수 허목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72살의 노구를 이끌고 가막산 정상에 올라서 이 비석을 본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막산의 유람에서 석단 위에 비석을 보았는데 오래되어서 글자가 다 마멸되었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고 1742년 당시에 연천 현감이던 문신 신유한이라는 분은 1000년 이상 된 이 가막산 정상의 비석을 쓰다듬어서 이렇게 만져보았지만 한 글자의 형태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또 어찌 알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뭐 그 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게 다시 글자가 나타날 일은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이른바 고고학자, 금속학자가 예. 왜 이 비석에 관심을 안 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만약에 관심을 두었으면 혹시 그 당시에는 혹시 뭔가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보다는 덜 마모됐으니까 탁본을 좀 떠가지고 봤으면. 그리고 그분이 또 조예가 깊으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유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월이 지났고 그러다가 1981년에 가막산이 이제 그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일반 사람들은 거의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가막산의 관할부대 정보과장이 관심이 있어갖고 이 가막산비를 보고 나름 연구 의지를 발휘해서 네. 이 비석이 진흥한 순수비일 가능성을 개진하는 그런 글을 군 내부 자료에만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1981년 1월 30일인데요. 예. 이 글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동국대 조사단이 공식 조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 부대 정보과장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인데 육사에서도 이제 그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군사 요충지의 차원에서 가막산 비를 이제 따져본 건데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경천동지할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그 이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창녕 뭐 이런 같은 네 곳에만 존재한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 가막산 순수비가 파주 가막산
그런 그 진왕 순수비가 바로 네. 감악산 정상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당대 내로난 학자들 뭐 예를 들자면 임창순이라는 분, 그다음에 이병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네. 비문 판독에 나섰는데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겨우 한 12자에서 13자 정도의 글자 흔적만 확인하는데 그쳤고, 그래서 동국대 조사단은 이거는 삼국시대의 고비는 틀림없다, 비석은 틀림없는데 기적적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오든가 혹은 새로운 판독 방법이라도 개발되지 않는 한 이 비석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당시에는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맙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반박 논문을 누군가가 이제 발표를 네.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그런 거예요. 반박, 그런 논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허목, 신유한, 임창순, 이병도 이런 학자들도 읽지 못한 글자를 뭐 이렇게 쉽게 판독하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대중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연구자들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논문을 썼다라고 이유를 밝혔죠. 그러니까 섣불리 추측하지 마라. 네. 부안해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사를 쓴 저도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찬물을 끼얹는 논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비문의 마밀도가 심해서 절대 아니야, 장담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네. 며칠 전에 한 연구자가, 근데 이 연구자는 박홍국 위덕대 연구교수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12월 30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예. 학술지에 게재될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논문 하나는 편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절대 읽을 글자가 없다라던 감악산 비에서 얼마 전에 당신이 한 글자를 기적적으로 읽어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글자를 읽어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글자인데요? 그 맨 밑바닥인데요. 예. 거기서 그 법전자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읽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석이 다 마멸됐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글자를 못 읽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연구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가 감악산 비석에 대한 정밀 조사 작업을 이제 한 문화재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감악산 비석에 대한 정밀 탁본 조사를 벌이고 예. 그다음에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비문 판독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문을 해준 연구자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박홍국 교수라는 분인데요. 네. 근데 말씀대로 보니까 비문이 워낙 마밀이 심해가서 이 비석의 모든 면이 이렇게 6mm에서 7mm 정도로 이렇게 두께로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서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였는데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10월 13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좀 됐죠. 예. 마지막으로 탁본을 떠서 살펴보다가 탁본의 맨 밑부분에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그 글자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네. 맨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다시 부분 탁본을 해가지고 뭐 살펴봤는데 과연 글자가 맞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탁본 뜬 거를 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탁본을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탁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다가 멀리서 이렇게 눈을 뜨면은 예. 얼핏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비전문가인 저도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뭐 좀 더 보겠지만 어쨌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보는 순간 어떤 글자들이 뇌리를 싹싹 스쳤는데 법전자 같기도 하고 예. 흥화릉자 같기도 아, 하고 그러네요. 네. 구불곡자 같기도 하고 줄여자 같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말씀하시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곡자로 보기에는 글자의 가로가 좀 넓다라는 거고 흥자로 보기에는 윗부분에 세로액이 위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 줄 여자도 있는데요. 그거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신라 비석, 황추령 순수비 같은 걸 보면 줄 여자는 약자 있잖아요. 약자가 있어요. 예. 약자를 주로 쓴다. 그 시대의 여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전자로 판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좀 많지만 흥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유보를 하는데 일단은 전자로 판독을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네. 글자가 하여튼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었는데 예. 글자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 됐든 글자로 분명히 확인될 만한 글자가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 아니다라고 100% 단정을 해가지고 공표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자든 기자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읽어냈다는 전자 또한 뭐 100% 확실하냐라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아니라고 보는 연구자도 사실 물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소위 우리나라 역사학계 거두라는 사람들까지 다 봤는데 왜 못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못 찾았나라고 해서 아까 박홍국 교수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상태가 열악한 비문을 읽을 때는 그 비석의 가장 밑부분은 간과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비석 밑부분에 새긴 명문은 상대적으로 마모가 심해진다. 왜 심해지느냐? 비석의 받침돌에서 튀어나오는 빗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풍화가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빗물이 바닥에 튀면 그게 다시 또 비석에 올라오니까 밑바닥은 그렇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죠.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어떻게 전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그 박홍국 교수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감악산 비석의 맨 밑바닥을 보면 받침돌에 꽂힌 채 이렇게 홈과 비석 사이의 틈을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예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틈새 시멘트가 없을 때는 그 틈새 풀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받침돌의 빗물 튀김이라든가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석 바닥의 틈새에서 1000여 년 가까이 살았다 죽었다 뭐 봄철이면 살았다 가을철 겨울철이면 죽었다 아마 이렇게 했던 풀포기가 이 전자 한자를 보여줬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풀포기가 지켜낸 한 글자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그 주장인데요. 예. 근데 탁본을 그동안에 뜨지 않았겠습니까? 네. 탁본 뜰 때 특정 부위만 뜨지 않고 비석 전체에 대해서 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비문의 탁본 작업은 밑부분이 또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탁본 작업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탁본이라는 게 뭐냐. 화선지에 이게 물을 좀 적셔가지고 비석에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을 묻힌 손뭉치 같은 거로 톡톡톡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글씨가 배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밑부분 화선지를 타고 내린 물의 흔적 이것이 잘 마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탁본해도 자칫 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밑부분은. 그리고 화선지가 맨 바닥까지 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 성분, 그러니까 수분이 위로 올라가갖고 종이 위로 그래서 주변에 먹을 번지게 하는 뭐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밑분 쪽에는 이렇게 간과하게 되고 또 잘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감악산비의 맨 밑바닥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뭐 요번에도 윗부분 탁본에만 신경을 썼다가 우연히 밑부분에서 이제 글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두 분이 봤는데 연구했던 그 기관장하고 이분하고 봤는데 둘이 누가 누구랄 것 없이 굉장히 뭐 그 박수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단부를 다시 부분 탁본에서 재확인했다니까 역시 그렇더라라는 거고 뭐 이렇게 탁본을 보니까 전자가 있고 그 양옆에 간머리 같은 그런 흔적 획 같은 거, 그다음에 말씀엄 같은 그런 그 획 이런 것들이 몇 곳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글자의 흔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악산비가 한 그 세로로 한 10행에서 11행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 이렇게 아래 위로 한 30자 정도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자에서 330자가 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글자 가운데 지금 사실은 하나가 보인 거잖아요. 뭐 전자인지 뭐 여자인지 어떤 흥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번에 읽어낸 글자가 딱 한자죠. 근데 만약에 전자라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은 글자다라는 거죠. 그 신라시대 비석인 포항 중성리비 이게 441년에 이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면 501년 그리고 포항 냉수리비 그다음에 창녕 진흥왕 척경비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마원령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5세기에서 6세기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법전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뭐 여러 차례 보입니다. 그 특히나 이 감악산 비는 직선거리로 35km 떨어진 그 유명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친연 관계가 있다라고 제기됐던 문제가 있죠.
모양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화강암이고 예. 비석의 너비와 높이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가막산 비석은 너비가 한 74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67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비율을 따져보면 약 2.25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산 순수비는 너비가 한 71.5cm, 그다음에 높이가 15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약 2.15배거든요. 그래서 2.25배하고 2.1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이 비슷하고 또 추정 글자 수도 가막산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300에서 330자라고 했는데요. 북한산비는 316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고 이 가막산비를 비롯해서 진흥왕 시대에 조성한 비석들을 보면 모두 시간에 쫓긴 듯이 뭔가 새겨진 글자의 획이 깊이가 좀 얕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영토를 넓힌 진흥왕이 국경지역 시찰에 나서기 위해서 뭔가 이 비석을 서둘러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가막산비가 북한사비에 비해 조성 연대인 555년에서 568년 그 사이 어느 사이에 이제 그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짙어서요. 그렇다면 이 가막산비는 제5의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비석 세우실 거면 좀 깊게 좀 새기시지. 진짜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흥왕이 왜 가막산에 순수비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북한산, 그다음에 창녕, 황초령, 마운령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한결같이 중요한 국방시설의 인근 지역이거든요. 이 창녕비의 경우를 보면 화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은 낙동강 남쪽에 의령과 함안으로 통하는 길목이 있고 마은령비가 있는 그 인근에 운시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청진과 함흥을 잇는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초령비가 있는 중령진 여기는 강계와 함흥을 잇는 길목을 통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산비가 있는 북한산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개성과 서울을 잇는 그렇죠. 또 하나의 통로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군사 유충지다. 일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막산도 그런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 가막산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보면 삼국시대부터 요충지였던 칠중성이라는 곳이 버티고 있어요. 성인데요. 그래서 적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일곱 뭐 중첩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삼국사기를 보면 638년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범하니까 백성들이 가막산으로 들어갔고 대장군 알천이 고구려군과 싸워서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660년에 고구려 신라 간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뭐냐면 신라의 칠중성 현령인 필부가 고구려군하고 맞서갖고 20여일간이나 성을 지켰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반역자인 대사마 피삽이 은밀하게 고구려군과 내통해가지고 지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 빨리 공격하라. 라는 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화공을 또 해가지고 뭐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필부가 고구려군의 화살을 맞아서 몸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팔꿈치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싸우다 죽었다라는 굉장히 서사시와 같은 그런 전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막산 있는 데가 6.25 전쟁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아니었어요? 요충지라는 거는 이제 그 지형이 변하지 않는 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1951년 4월에 이게 영국군과 중국군의 치열한 국제전쟁터가 되는데 캐슬고지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요. 영국군 그로스터 대대라고 있는데 중국군의 3개 사단 인해 전술 공세를 3일이나 막아가지고 중국군의 서울 재점령을 막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칠중성 즉 캐슬고지를 지키던 영국군이 가막산 쪽으로 퇴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한 1400여 년 전부터 가깝게는 한 60여 년 전까지 어찌됐든 가막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유가 있는 게 그 앞을 흐르는 임진강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마부대 뭐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탱크 도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막산 정상에서 보면 개성으로는 북으로는 개성 성악산까지 보이고 남으로는 북한산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통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북한산의 비봉 정상에는 순수비를 세웠다. 그러면 그래서 황해도와 한강을 잇는 지름길 그리고 임진강 유역을 확보한 뒤에는 바로 가막산 정상에 이런 그 비슷한 성격의 비석을 세웠을 것이다. 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뭔가 포즈를 이렇게 쫙쫙쫙 맞아가지고 이거 진흥왕 순수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뭐 전자든 예.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풀포의 기적이다라고 할 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역사나 고고학 연구에서 100% 단정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그 시절에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와 단연코 이런 표현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나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발굴이나 성과가 나오면 어찌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아집, 독선이죠.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기사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에치카가 계속 역사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진흥한 순수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드네요. 얘기입니다. 네. 적합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